우리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니? 내 통장 다 털어서 뭐에 쓴 거야?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자매처럼 지내온 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정욱은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러는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긴 불면증이었지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통장을 보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 갑자기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은행 업무 볼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서 그래. 라며 급하게 빌려갔었지요. 새벽인데도 정욱은 외투를 걸치고 집 근처 편의점 ATM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기계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정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장고 영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남편 장례 치르고, 손주들 용돈 주고도 꼬박꼬박 모았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순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사람들 눈에 띌까봐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들 윤호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윤호가 통장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정욱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에 통장을 빌려갔었어. 순자 이모가요? 그 착하신 분이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요?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친이모처럼 따르던 어머니의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욱 명의의 적금, 예금이 2달 전부터 조금씩 해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욱 몰래 신청된 1,500만 원짜리 소액 대출이었습니다. 명의는 정욱, 신청자는 순자였습니다. 윤호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순자와는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20살 때 같은 동네로 시집을 왔고 낯선 곳에서 서로가 유일한 의지였지요. 아이 키우고 시댁 어른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매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정욱은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넘기자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던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지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정옥은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순자가 와서 묵묵히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었지요. 그리고 정옥의 남편이 위독했을 때도 순자는 병원에서 밤을 새워주었습니다. 정옥이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남편 곁을 지켜주었고 장례를 치를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최근 한 달 동안 순자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나간다며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지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누군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었지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순자가 정옥의 집에 왔을 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저 돈이라는 거 참 얄궂다. 정옥은 그 말을 그냥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기 돈을 가져가겠다는 뜻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진 거지요. 윤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좀 드세요. 이러시면 몸 상하세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을 이제 도둑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순자와 함께했던 추억이들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계속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정옥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순자가 연락을 해올까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옥은 용기를 내어 순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순자의 집 앞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인상에 덩치도 컸습니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이 정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 아세요?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인데요. 그러자 남자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빚 때문에 우리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연락 오면 꼭 전화 좀 해주세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돈이 빚 때문에 사라진 건가? 남자들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2천만 원 넘게 빌려갔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딸이 망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의 돈 빌리고 튀면 안 되죠. 정옥은 순자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갔었지요. 그때 한 남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옥 언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정옥 언니라는 사람이 아줌마 맞죠? 우리도 의리는 지키거든요. 정옥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순자가 내 돈을 가져가면서도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순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순자와 함께 일했던 옥순을 만났습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순자 딸 부부가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대요. 게다가 손주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도 엄청 나온다던데 순자가 사채까지 썼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옥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에 시장에 왔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도 헬쑥하고 누가 봐도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며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말해. 우리 5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제발 연락 좀 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던 모습,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창백하고 지쳐있던 모습까지.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순자를 정말 친구로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순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데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경찰서에 한번 가봐야겠다. 윤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시려고요? 아니다. 순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그 애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로부터 며칠 뒤 정옥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가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정옥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챙겨 입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파출소 한쪽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으며 흰머리도 몰라보게 늘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정옥은 순자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순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옥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물어야 했습니다. 왜 내 통장에 손댔어? 왜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어? 50년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못했어? 순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모르는 게 있어. 정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돈이야. 정옥이 모르게 해달라고 비상금으로 남겨두신 거였어. 정옥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생전 항상 자신을 걱정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순자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옥이는 평생 남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 친정 동생들 대학 보내느라, 조카들 결혼시키느라, 이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느라. 항상 자기 것은 뒤로 밀었지.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을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정욱이한테 직접 주면 또 자식들 주고 손주들 주고 다 써버릴 게 뻔해. 순자야, 내가 이 돈 좀 지켜줘. 정욱이가 정말 힘들 때만 쓸 수 있게. 순자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답니다. 정욱의 통장에 그 돈을 조금씩 넣어두고 관리해왔던 겁니다. 정욱이 모르게 조금씩 이자도 붙여가며 불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딸 부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음식점을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순자의 남편까지 몸이 안 좋아져 쓰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주가 큰 병에 걸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고 입원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점점 더 거칠게 돈을 요구했고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지켜야 하는 돈인데 결국 내가 무너뜨렸어. 언니한테 맡겨진 소중한 돈을 내가 다 써버렸어. 형부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정욱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순자가 그걸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 쓰고 곧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언니 통장을 다 비우고 말았어.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고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건 사실 사채업자들이 언니 집까지 찾아갈까봐 내가 막으려고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언니 집 주소까지 알아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빚을 일부 갚아서 언니한테는 절대 안 가게 하려고. 정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언니를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 언니를 이용한 거잖아. 언니 돈 다 가져가고 언니 이름까지 함부로 쓰고 난 정말 최악이야.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맞아.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 진술을 받았는데요. 순자 씨가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정욱 씨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다 갚을 테니 정욱 씨한테는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사정했다더군요. 심지어 자기가 맞을 테니 정욱 씨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정욱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나를 배신한 거니 아니면 나를 지키려고 한 거니? 순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언니. 난 언니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언니를 배신한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언니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 50년 우정이 거짓은 아니었구나. 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언니,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배신감과 이해,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욱은 순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욱이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 물론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쓰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한 번의 실수로 끝낼 수는 없지.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 순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정옥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출은 우리 둘이 함께 갚자. 윤호도 도와준다고 했어. 사채 문제는 경찰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정옥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50년 우정이 뭐겠어. 배신도 실수도 다 끌어안고 가는 게 진짜 인연이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과 순자는 다시 함께 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대출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고 순자의 딸 가족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줘서.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80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서로 없으면 외롭잖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우정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우정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래된 친구가 있으신가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